안녕하세요, 우민아빠입니다. 지난주 엔비디아에 이어 오늘도 박원익 더밀크 부대표이자 기자님을 모시고 전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1위이자 쇼핑몰을 운영하는 아마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좀 어땠나요? 요새 좀 실적 부진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네. 사실은 4분기 실적 전망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면이 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금 올해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핫한 쇼핑 시즌인데 올해는 조금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공급망 이슈 때문에 이게 사실은 물건 조달이 원활해야지 그걸 가지고 막 가격을 싸게 이제 재고를 또 털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할인 쇼핑 시즌이 되는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쇼티지도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처럼 블랙 프라이데이가 조금 축제처럼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머스 회사들은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 아마존에 있어 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조금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데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하는지 아마존 온라인 스토어 매출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50% 정도 되고요, 비중이. 그 다음에 서드 파티 셀러도 매출이 있습니다. 서드 파티 셀러라는 건 아마존에 입점해 있는 다른 회사들이 있잖아요. 다른 회사들이 우리도 아마존에 개인도 판매를 할 수 오픈마켓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런 또 매출이 한 20%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수수료로 매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포션이 좀 작은데 하여간 어쨌든 커머스 분야가 절대적이고 그 외에 나머지 한 17%, 15% 이 정도가 이제 AWS 그러니까 클라우드 부문인데 근데 AWS 부문을 아마존은 되게 많이 강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래서 차기 이제 신성장 동력 이미 오래되긴 했으나 이 사업을 한 지는 오래되긴 했으나 계속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이쪽 부분도 매출이 비중이 계속 커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또 다른 큰 의미 부여할 만한 사업 부문은 없나요? 거의 그 정도가 그거고 컨텐츠 구독 이런 것도 다 들어가긴 하죠. 네네네. 아마존이 사실은 그냥 커머스 회사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넷플릭스 같은 회사인 거예요. 아마존도 사실은 아마존 그 프라임에서 영화랑 드라마 컨텐츠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 구독 서비스 이용하신 분들은 또 그런 컨텐츠도 유료로 이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쿠팡이 그걸 보고 따라해서 쿠팡 플레이를 내는 맞습니다. 거군요. 맞습니다. 쿠팡은 거의 아마존의 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대로 다 따라해요, 진짜. 그래서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게 먹히는 모델이고 성공 모델이니까 우리도 하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월가 애널들은 그러면 그 커머스를 보고서 예를 들어 추천을 하나요? 아니면 클라우드에 더 주목을 하나요? 사실 복합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다 커머스가 사실은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그렇고 조금 부진했다라는 이제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진이라는 수준이 매출이 올라가다 고꾸라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장률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이 사실 팬데믹으로 되게 전 세계가 고통받았지만 이커머스 업체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였거든요. 밖에 못 다니니까 다 집에서 그냥 혼자 격리되어 있거나 혼자 있으면서 온라인 쇼핑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잘 아시겠지만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년도가 성장률이 너무 높으니까 전년 대비 올해는 거기에 못 미치는 거죠. 못 미치고 항상 이런 기업들을 이제 분석하고 평가할 때 주가가 영향받는 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실제로 얼마를 했다 이거보다도 추정치가 중요한데 추정치 대비 부족했으면은 그게 어닝 쇼크잖아요. 네. 추정치 대비 못했으면 어닝 쇼크고 추정치보다 잘했으면 어닝 서프라이즈고 그러니까 추정치 대비로 하다 보니 워낙 또 기대감이 컸었던 터라 추정치가 더 높았는데 추정치보다 못한 거예요. 실적이. 그러니까 실적이 더 좋아져도 추정치보다 못하니까 아예 팔 때 됐다. 기대를 많이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래서 또 이렇게 팔고 하시는 게 있어서 그래서 좀 주가가 좀 주춤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좋게 보시더라고요. 워낙 이게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존이. 근데 우리나라 커머스 기업들은 다 사실은 거의 주가는 거의 버려놨거든요. 부동산 가치만도 안 나오게 다들 안 오르는 거 잘 아시겠지만 근데 아마존은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고성장을 하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 그쵸. 글로벌 시장 확대도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한국에도 지금 11번가랑 손잡고 이렇게 서비스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게 조금 아셔야 될 게 침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침투율, 전자상거래 침투율. 그게 미국이 생각보다 안 높아요. 이게 한국은 되게 도시화가 돼 있어가지고 밀집돼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다 아파트 살고 이러다 보니까 뭐 배송이라든지 그 온라인 이런 거래가 활발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침투율이 되게 높은 편이고, 그런데 미국은 워낙 크고 워낙 광대한 그 영토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마다 좀 환경도 다르고 법도 체계도 조금씩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아직도 막 오프라인 가서 사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도 먹을거리가 많은 거예요. 온라인 시장으로. 그러니까 아마존과 네. 월마트가 매출에 누가 더 커요? 아마존이 추월했습니다. 추월했어요. 예. 이제 추월한 거예요. 월마트가 더 컸었는데 아마존이 추월했고, 그리고 전자상거래 침투율도 계속 커질 거니까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고 보는 거죠. 이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진다는 거는 이거는 뭐 불가역성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는 아직 거고. 미국에서도 먹을 게 많고. 네네네. 그러니까 글로벌로 가지 않아도 여기서도 더 먹을 게 있고, 그것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되게 무서운 회사예요. 뭐 진짜로 정말 무서운 회사. 왜 무서운 회사냐면 가만히 안 있어요. 뭔가 계속 새로운 걸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 먹을 수 있으면 됐지 뭐 이게 아니고, 제일 대표적인 게 헬스케어 쪽인데 헬스케어 쪽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헬스케어를 또 잘해요. 심지어 또 약국이라든지 뭐 약을 배송해주는 서비스 같은 걸 실제로 하고 있고요. 점점 갈수록 이제 약국에도 안 가고 뭐 약을 그냥 타서 온라인으로 사 먹고 이런 게 원격 진료가 더 활발해질 거고요. 기술도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뭐 온라인으로 검진 받은 다음에 바로 배송 오고, 이게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런 시장이 점점 계속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회사다. 무서운 거 몇 개만 더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또 다른 거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마존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아마존은 거의 고객이 집착을 해요. 고객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은 거죠. 너의 모든 것을 알려줘. 내가 모든 것을 채워줄게. 약간 이런,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스토커 같은 그 기업인 거예요. 예전부터 고객 중심주의가 되게 유명한 회사였는데, 그래서 데이터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어떻게든 모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커머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고요. 데이터가 있으면은 얘네가 뭘 좋아하네? 그럼 우리도 비슷한 거 만들어서 여기서 팔어. 그게 자체 제작 상품 브랜드가 100개가 넘어요. 아마존이 하는 자체 제작 PBPL 브랜드가 엄청나게 잘 되고, 아까 뭐 새로운 거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오프라인까지 확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확장하는데 뭐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홀푸즈라는 이마트 같은, 한국의 이마트 같은 그런 이제 미국의 체인이 있습니다. 홀푸즈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홀푸즈를 인수해가지고 뭐 거기 시너지 있겠냐고 하는데, 얘네는 여기서 또 데이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오프라인 데이터까지. 오프라인에서 뭐 로케이션 기반 데이터, 어디에서 몇 시쯤에 소비를 하고, 뭐 이런 제품은 주로 오프라인에서 소비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신선 제품 오프라인에서 소비한다, 이거 알 수 있고. 네, 끊임없이 계속 고객을 알려고 하고 고객에 집착하면서 그런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 놀라운 거는 뭐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시애틀에 뭐 이제 현장에 가서 취재도 한 사례가 있는데, 아마존 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무인 매장, 뭐 카메라 몇천 대가 이제 천장에 설치돼 있고, 센서가 엄청나게 많이 설치돼 있어. 이 앞에서 몇 초간 멈춰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측정이 되는 거예요. 몇 초간 멈춰 있다가 사려고 들었다가 내려놓고, 그러면은 뭐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뭐 가격이 비싸서 뭐 안 샀다 이러고, 그런 것까지 추정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데이터 기반으로 들어갈 때 자기 그 아마존 계정을 찍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 들어갈 때 자기 계정에 이제 지불 수단은 당연히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고, 그냥 짚어서 그냥 나오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거를 아예 이제 플랫폼처럼 또 이제 판매할 수 있다라는 이제 관측도 나오고, 서비스를 이걸 다른데 이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어떤 무서운 회사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투자하고 있다는데 아마존이 네네네.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를 막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아마존은 항상 그 고객 중심으로 모든 걸 접근한다고 보시면 되게 쉬워요. 아마존이 왜 이런 짓을 하지?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는 뭐 3D나 디지털 데이터를 조금 확장하는 개념으로 건드리고 있는 수준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아마존 백화점 사례가 있는데, 뭐 옷 같은 게 막 전시돼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데 골라가지고 탈의실에 들어가면은 탈의실에 그 디스플레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내가 고른 거 외에도 비슷한 제품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오프라인 경험이 아니고 이게 온라인 경험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가 좀 사라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메타버스랑 관련된 서비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저기 전기 트럭 업체 리비안 투자 펀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이것도 뭐 고객 중심주의라고 아마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왜 고객 중심주의냐면은 똑같아요.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물건을 배송할 때 드론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아마존이 배송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더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전기차도 친환경적으로 더 이제 미국에는 이제 트럭으로 워낙 땅이 넓으니까 트럭으로 정말 배송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큰 트럭들이 막 많이 다니고 줄을 막 건너서 다니고 하는데 그런 거에 사실은 뭐 탄소 배출이 많이 되고 하니까 친환경적이면서도 고객들도 그런 가치를 더 선호하기 시작하고 있고 요즘 세대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부각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비용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점점 갈수록 이게 전기차는 이제 자율주행을 가려면 전기차를 먼저 가고 자율주행을 가야 되는 그 트랙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가면 또 이제 인건비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뭐 자동차를 생산하기 어려우니 새로 떠오르는 괜찮은 회사는 우리가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리비안에 투자를 한 거고 그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의 좀 약점을 찝어주신다면? 참 어렵죠. 뭐 이렇게 뭐 약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만약에 이게 영향력이 크다. 너무 이 회사의 힘이 커지면은 경쟁을 저하할 수 있다. 이런 좀 의식이 있어요. 미국 내에서는. 네. 그래서 뭐 FTC라고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리나 칸이라고 그 위원장이 있어요. 젊은 여성분인데 그분이 이제 대학 박사 논문을 아마존으로 썼거든요. 아마존의 불공정, 아마존 독점에 관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타깃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규제 그런 게 조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쉽지는 않습니다. 규제 아무리 뭐 규제 당국이라 그래도 많은 GDP를 창출하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잘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고객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고객은 무조건 혜택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건데 그게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그 리나카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과거에는 독점을 하면은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는데 독점을 허용했더니 얘네들이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더 비싸게 받아먹어서 소비자들은 불리하다. 소비자 편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금지해야 된다. 이 논리가 성립했었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가격을 안 높이고 고객한테 편리를 제공하니까 과거에는 규제를 못한 거예요. 아예. 못했는데 리나칸 논문이 뭐냐면은 이제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회사들은 공공재처럼 접근해야 된다. 라고 그 논문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화제가 됐고 그게 그 FTC 위원장이 됐던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주목하고 있겠죠. 뭔가 이 잘못된 게 있으면은 우리가 규제를 할 거다. 그분이 오신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걱정했던 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쉽지 않겠죠. 쉽진 않고 그리고 다른 쪽이 오히려 더 타겟이 되고 있어요. 페이스북인데 네, 페이스북이 더 지금 거의 집중타를 맞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페북 얘기 잘 꺼내주셨습니다. 다음 번에 페북 얘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예. 오늘은 아마존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치고 다음 편에 이제 메타, 페이스북 얘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민 아빠였습니다.